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가에 대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칼 제1편에서 소개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켄리의 정책을 모방해 마가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칼 2부에서는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3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칼춤은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를 심층 분석합니다. 트럼프 2기 전략을 이해하려면 단편적인 그의 말이나 뉴스거리에 집중하지 말고 마가라는 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마가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펴는 정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르고 나누고 배열해야 합니다. 자른다는 것은 축을 자르는 것이고 보는 관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것이고, 배열은 그의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조건별로 열거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위해 저는 축을 누구하고 싸울 것이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은 싸울 분야로 정리했습니다. 배열은 싸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문제는 더 복잡해 시간이라는 한 차원이 더 있는데 싸우는 방법과 혼용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그가 펴는 관세 정책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중동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칼춤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외부와 내부가 있을 텐데, 내부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외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의 칼 사용 대상을 굳이 구분한다면 적국과 우방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체스나 바둑을 둘 때 보통 그 사람의 수에 따라 바로 공격할 것이냐, 몇 수를 더 내다보고 공격할 것이냐 하는 전략적 선택이 달라집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네 나라를 미국 측에서는 권위주의의 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칼은 분명 이들 국가를 향하고 있고 정상적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트럼프가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상대는 바로 중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거의 올인하면서 러시아를 최대의 적으로 여기고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밀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는 현실주의 정치학자 미어샤이머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실수를 지적하며 미국은 다극화 시대에 먼저 최대적인 중국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We should be focusing laser-like on China. We should not be focusing on the war in Ukraine and the war in the Middle East. But it was through our foolish policies in the past.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와 군사적으로 강한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도전자인 중국을 상대로 동시에 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그가 최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는 이 둘 간의 관계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거나 띄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와 EU를 배제한 러시아와의 단독 평화 협상을 추진하려는 목적도 이런 프레임 속에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평화 협상과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칼춤의 다른 대상인 우방을 좀 더 세분화해 봅시다. 우방이라도 다 같은 우방이 아닐 테니까요. 우방을 어떻게 분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완전한 내 편과 완전한 내 편은 아니지만 내 의도대로 통제 가능한 우방, 그리고 경쟁적 우방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방의 종류에 따라 관세나 정치, 군사적 정책이 다르지 않을까요? 미국이 완전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방은 어떤 나라일까요? 한국, 대만, 필리핀, 멕시코 정도로 생각합니다. 경쟁적 우방은 EU고요. 이렇게 분류된 우방별로 같은 정책을 적용하는 항목도 있고 다르게 적용하는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봤는데 우선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리고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나라, 그리고 기타 국가들입니다. 미국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브릭스 국가 중에 인도, 남아공, 브라질, 그리고 브릭스는 아니지만 쿠바일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보이는 국가는 아세안과 사우디나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 그리고 튀르키예 정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을 의존하는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볼 것입니다. 기타 국가에는 지금까지 분류에 속하지 않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나 중앙아시아 혹은 코카서스 국가들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정책 외에 대외 정책의 칼을 휘두른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적국, 우방, 기타 국가 순으로 할 것이고 우방 내에서도 경쟁적 관계에 있는 우방이 최우선적 대상이 될 것이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미국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먼저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이 어떤 분야에 집중될지 정리해 볼까요? 크게 3가지 분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 분야이고 다음은 군사, 세 번째는 외교 분야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를 살펴봅시다.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이 집중될 분야를 더 세분화해 보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산업 발전의 씨앗이 되는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산업이 여기에 속할까요? 에너지, 희소광물과 희토류,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식량, 물류 산업 정도일 것 같아요. 학문적 분류가 아니라 제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관마다 분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이란 부품 등과 같은 주변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루고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조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산업 일터인데 여기에는 로봇을 포함한 AI,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항공우주산업, 국방, 바이오 산업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재와 산업재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미국의 주요 경쟁 상대와 경쟁 우위를 정리해 봅시다. 경쟁국 중에 적대국은 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제 경험적 지식에 의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기반 산업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는 에너지와 식량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주 경쟁 상대는 러시아이고 식량은 브라질입니다. 희소금속과 희토류는 당연 중국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철강과 반도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무역 정책을 정한다면 어느 산업부터 손을 보시겠습니까? 저라면 기반 산업과 연관 산업 중에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에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경쟁력은 있으나 개발을 하지 못한 자국의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사업가였던 그는 규제가 얼마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실행합니다. The environmental is the biggest tool for stopping growth, the biggest tool. The other is regulation. They use environmental in order to get people not to do anything. 그리고 인허가권으로 석유와 가스 개발을 제한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무제한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원유와 가스전 개발은 많은 메탄가스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파리 기후협약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임하는 날 바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추진했다 중단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You know, Anwar in Alaska is the biggest find anywhere in the world. It could be as big as Saudi Arabia. And I got it. It was done, ready to start. And when these people came in, they turned it off. They terminated it. 이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은 한국과 일본, 대만, EU 국가들이 주요 시장이 됩니다. 북극해 루트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린란드와 북극해 관련 발언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발언은 미래의 북극계를 놓고 벌어질 자원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We have a right not to help them with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we owe $36 trillion. But why are we supporting a country 200 billion plus a year? Our military is at their disposal. All of these other things, they should be a state. 북극해 자원과 그린란드의 자원, 북극해에 대한 정보는 이미 제작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NG 수출 터미널 90% 이상은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이 LNG의 핵심 시장은 아시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의 유럽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유럽도 큰 시장으로 부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LNG 수출 터미널이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에 건설 중인 골든패스 LNG 터미널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 들어간 연간 1,800만 톤을 수출할 수 있는 세계의 수출 트레인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원래 완공 목표는 2024년이었지만 늦어져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첫 수출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곳 터미널 공사를 하던 하청업체가 작년 파산 신청을 했고 근로자 6,000명 중 4,430명을 해고했습니다. 골든패스 LNG는 2024년 8월 미국 규제 당국에 건설 완료 공사를 3년이나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행사인 엑슨모빌 외부 누출 문서에 따르면 완공 예정일에 탄소 배출량이 310만 톤으로 석탄 발전소 한 개에 맞먹는 양이고 이를 배송하는데도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되어 규제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NG 수출량을 늘리려면 이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파리 기후협약 탈퇴는 이 회사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가 부분적으로 가동되는 2025년 말까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빠른 수송도 가능해야 합니다. 아시아로 가는 관문인 파나마 운하를 최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권리와 통과비 절감도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은 취임 이후에도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25%의 관세를 특정 산업 제품에 부과한 것은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품입니다.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의 부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 같습니다. U.S. Steel is through the roof. They're all through the roof. That's why I didn't want U.S. Steel to make a deal with Japan or anybody else.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순위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철강 수입의 압도적인 1, 2위 국가입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2, 3위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철강의 경우 2위는 멕시코, 3, 4위는 브라질과 한국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우려하는 만큼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인지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미국 내 수요 충당을 위해서 캐파를 단기간 내에 늘릴 수 있냐 하는 문제와 환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5%라는 고율 관세로 미국 철강 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출 감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하여 전체 수입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트럼프 귀환에 대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 관세를 즉각 부과했고 본격적인 중국과의 한판 승부를 앞둔 밀당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을 통해 통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별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없지만 한 손에 상호 관세라는 칼을 들고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려면 미국 내 공장을 지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의 영향이 큰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배터리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이 자신들의 기술을 훔쳤다며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대만에 반도체 공장을 둘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We have to have chips made in this country. Everything's made in Taiwan practically, a little bit in South Korea. Taiwan took our chip business away. We want it back in the United States. TSMC 없는 대만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에는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프레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 개념의 변화는 대적해야 할 상대별로 쓰여지는 무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 가치 동맹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며 일극 체제의 틀 안에서 해외 정책을 입안했다면 트럼프 2기에서는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의 변화가 있습니다. 글로벌 질서에서 그동안 실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라는 새로운 극의 등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정책을 편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유럽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든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그동안 최대 적국으로 간주했던 러시아와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존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반 산업 중에 에너지와 철강 그리고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광물 자원이고 그 중에서도 희귀금속과 히토리유입니다. 희귀금속과 히토리유 자원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핵심 강물들의 중국 의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정보통신과 발전설비, 송배전, 그리고 건축 배관과 자동차 및 선박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 바로 구리인데 전 세계가 채굴과 제련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또한 코발트 마이닝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전 세계 채굴의 67%를 하지만 재련은 중국에서 해야 합니다.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흑연도 거의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네오디움 등 히토리유 자석용 가공도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92%나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귀금속과 히토리유로 본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국제적 논란이 될 그린란드 메이컨과 우크라이나 히토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 펀치를 날리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최대 히토리유 생산국이었지만 환경 규제 때문에 공장과 기술을 중국에 내줘야 했고 이제 중국의 기술과 생산에 의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리유 주도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We're going to turn our country around. We're going to become a major producer of rare earth minerals.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손에 관세라는 칼을 쥐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국방비라는 칼을 들고 적국과 우방에 관계없이 전 세계를 향해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의 칼끝은 모두 마가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은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야에서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라는 칼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한 손에 든 국방비는 미국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우방국에 미국 주둔비를 떠넘기거나 철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무역 적자 해소뿐만 아니라 특정 정책별로 미국을 따르게 하는 위협령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새반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실체를 현실로 인정하고 이러한 조건하에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회담은 마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크림반도에서 열린 얄타 회담과 비슷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당기고 전후 세계 질서 기본 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이 회담으로 유엔이 창설됩니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작전인지 아니면 중국과 함께 세계 질서를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영국의 처칠 대신 중국의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트럼프가 모여 새로운 세계 질서를 논의하고 현재 존재감이 없는 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얄타회담 2.0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소위 여태까지 우방으로 여겼던 국가들에게 칼을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인데 국가별로 다르게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을 다르게 휘두르는 잣대가 되는 것이 무역 적자폭과 국방비일 것입니다. 우선 무역 적자가 큰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무기로 쓸 텐데 적자폭이 크고 관세일 차이가 큰 나라들에게 칼끝을 들이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요국 관세율과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는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한 달간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세 번째는 캐나다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네 번째는 철강 제품에 대하여 25%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칼에 가장 먼저 대응한 나라는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 두 국가의 대응은 사뭇 다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는 보따리를 들고 갔고 트럼프 일기 때보다 방위비를 2배 늘리겠다며 알아서 기었습니다. 취임 직후 손정희는 AI 기업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흡족해 했겠습니까? 뉴욕타임즈는 이시바 총리를 트럼프를 유혹하기 위해 아첨의 예술을 부렸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치의 양보 없이 맞불 전략을 써서 앞으로의 험난한 무역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월 10일로 미국산 LNG를 포함한 15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산 온유와 농기계 그리고 장비 등 72개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텅스텐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2월 1일 텅스텐의 미국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희귀금속으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우리나라 텅스텐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상동 텅스텐 광사는 이미 캐나다 회사에 팔린 상태입니다. 2월 4일 텅스텐 외에도 몰리브덴, 텔루리움, 비스무스, 인듐 등 광물 5종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합니다. 이 광물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광물은 반도체와 특수강이나 합금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할 때 첨가하는 필수 광물로 중국의 매장량과 생산량 비중이 높은 품목들입니다. 향후 전기, 전자, 항공, 우주 산업의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도 수출 제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마그네슘 생산 비중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험난한 2025년이 예상되며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지도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과 관세 밸런스를 표시한 것으로 진한 붉은색일수록 미국을 상대로 높은 무역 흑자를 내세우며 관세율도 높은 나라입니다. 파란색은 관세율도 비슷하면서 무역 흑자를 내지 않은 국가들입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상호 관세 칼을 피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파트너를 보는 방식은 무역 적자액과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분석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가로는 적자폭이고 세로축은 GDP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나토 회원국의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2기 때는 5%까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SIS 분석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대부분과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위험존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건드릴 것입니다.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적대국 중에는 중국이고 우방에는 유럽연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맹비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is very, very bad to us. 벤스 부통령도 뮌헨에서 EU 국가들을 맹렬히 비난하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over the next few years in line with some new target. 안팎에서 EU 국가들을 향해 동시에 공격하는 이유는 EU 국가들의 방위 비율을 최소한 여기까지 올리게 하고 트럼프의 관세로 적자폭을 줄여 이쪽 세이프존으로 EU 국가들의 포지션을 옮기려는 목적입니다. 올 상반기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략은 무너진다고 봐야 합니다.
EU를 최대한 압박한 이후에 서서히 각계존투로 개별 우방 국가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대응할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산 온유와 가스 그리고 농산물과 무기를 더 사줘 흑자폭을 줄이는 방법과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협상력을 발휘해 그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방위비 부담 압력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 미국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기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South Korea, we'll spend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to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They're not giving us anything. What are we doing?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펼 때 남북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 현실주의자답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반도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의 협상은 지금 과도기 정부보다는 새로운 정부에서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전략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물가 상승을 우려해 강달러를 고수할 것이고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뎌질 수 있습니다. 강달러로 인해 수입 물가는 더욱 오를 것이고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질 것입니다. 한국 경제 전망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했듯이 조선 자동차 부품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분석했습니다.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부탁합니다.